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 1986년 1월 28일 아침. 이곳엔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해야 할 선샤인 스테이트 플로리다에 거대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 발사대 주변의 철제 구조물은 마치 냉동 창고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도 우주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식히진 못했습니다.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그 안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한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37살의 고등학교 사회교사 크리스타 메골리프. 그녀는 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인류 최초의 민간인 우주교사였습니다. 우주에서 첫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약속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TV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교실마다 설렘이 가득했고 현장에 온 그녀의 제자들은 고 크리스타를 외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도 관중석에서 손을 흔듭니다. 완벽한 축제의 날,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9, 8. 엔진이 점화되고 거대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챌린저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카메라는 그 아름다운 비행 궤적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환호가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딱 73초가 걸렸습니다. 하늘 한복판에서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기체가 산산조각 납니다. 양갈래로 찢어진 연기 구름 사이로 파편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게 뭐야? 분리된 거야? 아니면 아나운서조차 말을 잇지 못하는 그 순간, 가장 끔찍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무원 7명이 폭발과 동시에 즉사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폭발 순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불타는 캡슐에 갇혀 2분 45초 동안 바다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추운 날씨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무링 하나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시간을 사고 전날 밤 1월 27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플로리다 발사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타주 모튼 티오콜사의 회의실입니다. 이 회사는 챌린저호의 핵심 부품인 고체 로켓 부스터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회의실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지금 발사하면 다 죽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라고요. 그는 수석 엔지니어 로저 보졸리입니다. 그는 지난 1년간 데이터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한 치명적인 결함, 바로 오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링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수도꼭지 고무 패킹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대한 로켓 부스터는 하나로 만들 수 없어 여러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그 이음새 틈으로 폭발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지름 12m짜리 거대 고무링입니다. 그런데 이 고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추위입니다. 고무줄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당겨보신 적 있습니까? 탱탱하던 탄력을 잃고 뚝 끊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로저 보졸리는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내일 아침 플로리다 기온은 영하입니다. 오링이 딱딱해져서 가스를 막지 못할 겁니다. 자, 여기서 비극적인 교차 편집이 들어갑니다. 밤새 기온은 곤두박질칩니다. 발사대에는 소방 호스가 터진 것처럼 두꺼운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현장 정비팀조차 이건 미친 짓이야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로켓의 강철 외벽은 꽁꽁 얼어가고 그 안의 고무 오링은 돌덩이처럼 굳어 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따뜻한 회의실 안은 다른 의미로 뜨거웠습니다. 나사의 관리자들은 초조했습니다. 이미 기계 결함으로 발사가 수차례 연기된 상황. 게다가 다음 날은 레이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 중에 오늘 우주로 떠난 교사 크리스타가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승리를 자랑해야 하는데
또 연기한다. 나사에게 그것은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나사의 담당자가 신경질적으로 묻습니다. 맙서사, 듀콜. 그래서 언제 발사하라는 겁니까? 내년 4월에요. 이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과학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티오콜의 경영진들은 잠시 음소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에게 말합니다. 로저, 엔지니어의 모자는 벗어두고 경영자의 모자를 쓰고 생각하게. 팩트와 안전 대신 납기와 고객의 눈치를 보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로저 보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경영진을 노려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경영진은 결국 음소거 버튼을 해제하고 나사에게 말합니다. 발사 승인합니다. 그 순간 로저 보졸리는 고개를 떨구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발사는 재앙이 될 것이다.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고 굳어버린 오링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어 카운트다운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 11시 38분.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0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발사대 주변의 고드름은 여전히 녹지 않았습니다. 나사의 얼음 감시팀이 고드름이 기체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통제실은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쏜다. 승무원 7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종석에 앉아 서로의 행운을 빕니다. 크리스타 메골리프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녀의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제자들은 발사대에서 불과 6km 떨어진 VIP 관람석에서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T-3, 2, 1, lift-off. 우주왕복선이 굉음과 함께 대지를 박차고 오릅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고 카메라는 셔터를 눌러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카메라는 찍었지만 사람의 눈은 놓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고체 로켓 부스터 하단, 문제의 그 오링이 있던 자리입니다. 점화되는 순간,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추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무 오링이 제 기능을 못하고 틈새를 내어준 겁니다. 섭씨 3. 000도의 고온가스가 그 틈으로 새어나와 하얀 기체 외벽을 그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발사 2초 후, 로켓 내부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녹으면서 그 틈새를 우연히 막아버렸습니다. 일종의 딱지가 앉은 셈이죠. 가스 누출이 멈췄습니다. 챌린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매끄럽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니터들도 모두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나사야. 해냈어. 하지만 그 안도는 딱 58초까지만 유효했습니다. 고도 10km 상공. 이날따라 유난히 거센 제트 기류가 챌린저호를 강타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기체가 흔들리자 간신히 틈을 막고 있던 알루미늄 딱지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봉인이 풀린 악마처럼 화염은 다시 틈새로 맹렬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화염 방사기처럼 뿜어져 나온 불길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대한 오렌지색 연료 탱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 탱크 안에는 액체 수소와 산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거대 폭탄에 성냥을 갖다 댄 꼴이었습니다. 발사 72초. 관제센터의 캡슐 교신 담당자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챌린저, 출력 올려라. 선장 프랜시스 스코비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로저, 출력 올린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출력을 최대치로 올리는 순간 불길에 약해진 연료 탱크 하단이 찢겨 나갔습니다. 수천 톤의 액체 수소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며 공기와 만났습니다. 거대한 화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아름답게 날아오르던 하얀 새는 순식간에 불타는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늘에는 Y자 모양의 기괴한 연기 구름만이 남겨졌습니다. VIP석에서 환호하던 크리스타의 부모님은 박수를 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분리된 건가?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중분해였습니다. 폭발인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의 아나운서 스티브 네스빗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체의 궤적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주요 기능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짧은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순간 케네디 우주센터 VIP석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타의 부모님은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옆에 있던 나사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아름다운 하얀 연기가 축포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라는 사실을요. 시선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햄프셔주 콩코드 고등학교 강당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은 크리스타 메골리프 선생님이 근무하던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파티용 나팔과 응원도구가 들려 있었죠. 폭발 직후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로켓 분리다. 멋있다. 아이들은 그것이 로켓의 1단 분리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곧이어 TV 뉴스 자막에 디제스터라는 단어가 뜨자 선생님들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모두 교실로 돌아가. TV 꺼. 당장.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사가 사고 후 6개월이나 숨겨왔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주왕복선은 알루미늄 캔처럼 찢어졌지만 승무원들이 타고 있던 조종석, 즉 승무원 객실은 너무나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에도 객실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로켓의 추진력 때문에 객실은 폭발 후에도 관성으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무려 20km 상공까지 솟구쳤죠. 그 안에 7명은 어땠을까요? 폭발 순간의 압력은 약 20g.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폭발 직후 살아있었습니다.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승무원들의 비상 산소 호흡기 4개 중 3개가 작동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수동으로 밸브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파일럿 마이클 스미스의 자리 뒤쪽에 있는 전력 스위치들도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살려고 했습니다. 전기가 나간 캄캄한 캡슐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비상 스위치를 올리며 서로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괜찮아. 정신 차려. 무전기 어딨어. 하지만 캡슐은 정점인 20km를 찍고 이제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낙하. 그 시간은 무려 2분 45초였습니다. 여러분, 2분 45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눈을 감고 10초만 세어보십시오.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창밖으로 멀어지는 파란 하늘과 점점 다가오는 시퍼런 대서양 바다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비행기 추락처럼 엔진 소리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리는 고요한 공포.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죽음을 보며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빠. 어쩌면 크리스타는 지상에 있는 아이들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시속 333km. 승무원 객실이 수면과 충돌하는 속도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충격. 그 순간 200g가 넘는 힘이 그들을 덮쳤고 7명의 영웅은 고통도 느낄 새 없이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하얀 파편들과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던 수업 교재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폭발과 동시에 고통 없이 사망했다. 그것이 유족과 국민을 위로하는, 아니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마지막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바다 위로 떠오른 잔해들 사이에서 잠수부들은 7명의 영웅이 잠든 승무원 객실을 인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안전벨트를 맨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에 가까운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사고 직후 구성된 대통령조사위원회. 나사의 관리자들은 뻔뻔했습니다.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서류 더미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을 단 한 번의 실험으로 박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괴짜 천재라 불리던 리처드 파인만 박사였습니다. TV 카메라가 돌아가는 청문회장. 파인만 박사는 지루한 공방전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고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오링 샘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무 조각을 꽉 집게로 집어 얼음물 속에 담갔습니다. 1분 뒤, 그가 고무를 꺼내 비틀자 탱탱했던 고무는 마치 엿가락처럼 툭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0도의 온도에서 고무는 탄력을 잃습니다. 나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도박을 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장의 보고서보다 그 유리잔 하나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사 관리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전보다 일정을, 사람의 목숨보다 대통령의 연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파인만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연을 속일 수는 없다. 이 사건 이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32개월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눈물을 흘리며 설계도를 다시 그렸고 나사의 오만한 조직 문화는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7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타 메골리프가 우주에서 하려던 수업은 결국 지구에 남은 우리들에게 가장 비싼 안전 수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짜를 보십시오. 2026년 1월 27일. 바로 내일이 챌린저5 참사 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40년 전 플로리다의 그날처럼 지금 한국의 겨울 하늘도 시리도록 파랗고 춥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우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을 꿈꾸고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예약하는 시대.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욕심과 오만함은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빨리 가려고, 더 싸게 하려고,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안전 스위치를 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아침 뉴스에서 챌린저5 40주기 기사를 보신다면 잠시만 하늘을 올려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저 차가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길은 73초 만에 산화한 7영웅의 용기와 희생으로 닦인 길이라는 것을. 하늘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때로는 가장 잔혹한 심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